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요. 초록불에서 막 빨간불로 바뀌려고 할 때 아주 급하게 건널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차가 옆에서 끼익 하고 쓰면 운전자한테 막 뭐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그 입장을 바꿔서 차에 있는 운전자였다면 아니 이제 막 바뀌려고 하는데 지금 건너면 어떻게 하냐고 보행자를 또 욕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우리가 지하철에 이런 데서 저희를 밀치면 저는 뒤에서 밀쳤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네. 다 네 탓이다, 너 그렇죠.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 네. 비롯된 거죠, 그게. 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정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하시죠? 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듣죠. 네, 근데 예. 진짜 이게 카드사 광고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국민적인 대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전에는 그 뭐 부자 되세요 혹은 대박 맞아요. 나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최고의 덕담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자 되세요. 그럼 부자가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인 침체가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저성장, 장기 불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의 최용식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지만 국가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험적인 금융인도 없고 모험적인 금융회사도 없잖아요. 왜? 금융기회가 지나치게 심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모두 다 피와 땀을 흘려야 돼.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들 사이에서는 경제난이 심각하다,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흔히 해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경제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마저도 지금은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위기라거나 경제가 심각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적입니다. 그 바람에 한때 우리 경제 규모가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7위로 추락했습니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등이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19세기 중국과 인도가 결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중국은 세계 산업 생산의 약 3분의 1, 33%를 차지했습니다. 인도는 25%, 즉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중국은 세계 생산의 6.7% 생산하는 데 그쳤고, 인도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중국은 세계 열강들의 병탐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냐? 아닙니다.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무려 70년 동안 매년 6%에서 7% 성장을 장기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는 한때 세계 6대 부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번영을 누렸던 나라입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아르헨티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0도 되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지경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가 이런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뒤에 나타난 것은 원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는 이미 2008년 초부터 추락을 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 본격화했습니다. 2007년 말에 우리 성장률은 전기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보면 7%에 육박해요. 근데 이 3, 4분기에 0.4까지 떨어져요. 4, 4분기에는 더 추락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난이 온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국민소득도 높고 경제는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 꼽아봅시다. 덴마크 가계부채 비율 145%예요.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복지 천국이잖아요. 이 나라들 가계부채 비율 130% 넘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지만 국가부채 때문에 망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경제난이 심각한 거,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거, 이거는 경제정책이 실패한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환율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지난해에 경상수지흑자가 900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1,000억 달러 넘어갈 거예요. 그만큼 달러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달러 가치는 국내에서는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환율 어때요? 한때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지금 1,170원까지 있죠. 고환율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어떻게? 수출 많이 해서 벌어들인 소득 금방금방 해외로 유출시켜요. 해외 투자를 촉진을 해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들이 해외로 금방금방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져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 불과해요. 내수가 87%예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경기가 급상승을 해요. 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주요 원자재 싸게 사올 수 있죠. 물가 그만큼 안정될 수 있죠.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득을 소비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환율 정책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다. 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파국을 향해 치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금융위기가 진행 직전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경제 파국은 금융위기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왜? 통화라는 것은 신용 창조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관계와 똑같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금융기관이 붕괴위기에 처하면 우리 혈관계나 혈액이 문제 생기면 우리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기 직전입니다. 그 징조는 이미 수출은행 증자로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냐?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고환율 정책만 포기하더라도 경제는 최소한도 6% 성장을 해요.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진실과 먼 경우가 많아요. 경제 정책은 더 그래요. 일자리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7%대로 올라가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갑니다. 메가 아베엠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실업률이 13%까지 올라갑니다. 프랑스는 오브리법, 로비앙법을 연속으로 제정해가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해요. 실업률이 12%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를 해요. 지금 그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만 포기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고 봐요. 다만 성장률이라는 것은 성장 잠재력이 결정하는데 그 성장 잠재력을 이라는 것은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시켜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가면 성장 잠재력은 커집니다. 왜?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170원이잖아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면 11만 7천 원 법니다. 만약에 이게 9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9만 원밖에 못 벌어요. 수출업체 다 망하죠. 수출업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20달러짜리,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제품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거고 산업 고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융산업 규제 하나를 하루빨리 해줘야 돼요. 만약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창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창업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금쯤은 대리운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의 대기업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가꾸는 데에는 아서로크, 존도 이런 소위 말하자면 모험적인 금융인들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퀄컴, 구글, 야후 이런 등등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풍토예요. 모험적인 금융인도 없고 모험적인 금융회사도 없잖아요. 왜? 금융규제가 지나치게 심해요. 기존 금융기관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험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득권에 의해서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금융산업 규제 완화만 시켜도 그런 모험적인 사업가, 모험적인 산업, 모험적인 창업 이런 것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문인데 지금 우리나라 GDP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8.8%입니다. 이거 축소시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망하지 않아요. 민간기업은 망해요. 민간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경쟁력과 성장력을 갖춥니다. 공기업은 그게 안 돼요. 이 공공부문을 억제해 가잖아요. 매년 한 5%씩만 억제해 가도 축소시켜 가도 잠재 성장률은 2%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요. 1980년대 우리 경제가 그걸 그대로 증명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면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세상에 소중한 것은 모두 다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제를 성장시킬 정책은 피와 땀을 요구한다. 정부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기업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하고 국민도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국민소득 6만 달러까지도 달성 가능하다. 10년 후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직장을 주지 않으면 좀처럼 고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곳도. 제발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어쩌면 3, 4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사실 지금 새해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다 하게 되잖아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위기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 위기다. 뭐 저성장 늪에 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강연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건 환율 정책의 실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고환율 정책을 왜 그렇게 유지하는 걸까요? 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경상수지가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그 경제학계도 외면하고 있지만 외환위기를 우리나라에서 8번을 일으켰습니다. 수출이 지상 목표였었고 외환을 벌어들여야 외환보유고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룰 때라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양적 성장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질적 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성장률을 저 좀 한번 말씀드리면 환율 이후에 우리가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근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한 4% 이하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칼럼이나 글을 보시면 재정 지출이나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끔한 지적을 좀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철회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딱 1년 만에 극복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공부문 전체를 20%나 축소합니다. 불과 1년여 만에. 물론 거기에는 근무기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온 국민이 군목이 운동을 하니까 각국이 놀란 거예요. 특히 국제금융기관 놀란 그렇죠. 거예요. 아, 저 국민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이 나서 국민이 나서 다 갚아준다. 돈 아무리 빌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 외환보유고 고갈 직전인데 그래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 서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외환보유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 외환위기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공공부문 억제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 사례가 그리스 사례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는 않나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참 그리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리스의 공무원이 그러니까 그리스가 경제난이 심각해지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하자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해요.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리스는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 약간 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니까.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 공무원들은 퇴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연봉의 98%를 받아요. 공무원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
유능한 젊은이들은 전부 다 공공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니까. 네.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제 경쟁을 하는 곳은 민간 부문인데 기업들인데 그쪽들은 덜 유리한 인재, 덜 유리한 자원 이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가 저런 위기적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사회복지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그러니까 복지 분야는 그 세계 수준과 비교 좀 낮은 편이에요. 그동안 네, 너무 그렇죠. 소홀히 해왔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지속성을 갖지를 못했었는데 그 확대해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그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성장에 뒷받침하지 않고 복지만 확대하잖아요. 그럼 바로 망해요. 선수만. 저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뭐처럼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그래서 국민이 열광했었는데 네. 결국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복지만 확대했더니 결국은 경제난이 오고 민심이 떠나고 군사 쿠데타, 무혈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이 브라질도 한번 봐보세요. 브릭스의 일원에 올랐었었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따로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진보적인 경제학자였는데 재무부 장관 때부터 성장에 집중을 해요. 네. 그래야 복지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놓으니까 대통령 쉽게 돼요. 대통령 시절로 성장에만 전념을 다합니다. 근데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이 시우바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예, 다실바 네. 실바. 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성장 정책만큼 손을 안 대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확대를 해요. 지금 호세프 대통령 어때요? 성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 확대했다가 지금 브라질 경제가 지금 거의 지금 파국적인 위기로 지금 그렇죠. 치닫고 있잖아요. 네. 복지 확대를 할 때는 반드시 성장에 뒷받침해줘야 돼요. 네. 아까 단편적인 일자리 그 창출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 강연을 들으면서 좀 낙담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올해는 어떨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딱 정부가 두 가지만 먼저 하면 돼요. 고환율 정책 포기하고 예.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켜가면 경기는 바로 살아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정 확장. 이거 당장 그만둬야 돼요. 재정 지출 증가를 0%로 딱 맞추잖아요. 네. 그럼 경제 바로 살아납니다. 그쪽에서 그 남아도는 돈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요. 생산성이 높은 분야, 또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그 자원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전체의 평균 생산성 및 한계 생산성이 높아간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요. 경기가 살아나면 물론 경기가 살아날 때 고용이라는 건 뒤따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시차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가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의 경기가 살아나잖아요. 극단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생산 시설 능력이 지금 그동안에 투자가 안 이루어져 갖고 증가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만 높아지면 6개월 이내 일자리는 바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해 조금 무겁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주제는. 너무 이게 위기만 주는 거 아닌가, 네. 뭐 희망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도 하는 느낌이 있어서 뭐 좀 그 걱정도 되지만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리고 뭐 다 각계에서 열심히 지금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적의 DNA를 발휘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긍정의 DNA, 희망의 DNA, 기적의 DNA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